전체적으로 양극화, 그다음에 쏠림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그렇고 국내 주식에서도 그렇고 또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은 방향이 뭐 어느 방향이냐 이게 아니라 파동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파동이라는 개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달러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파동 체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큰 플럭추에이션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환율이 얼마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을 예측하고 투자한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1월 달에는 다들 환율 1,500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롤러코스터로 밑으로 내리 찍었어요. 다들 그래서 6월 달에는 더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환율을 갖다가 얼마 찍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동이 이제 일종의 밴드를 이렇게 딱 보고 그렇죠. 그 안에서 플럭추에이션이 쭉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그냥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네네네,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을 주시하라는 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의 달러가 움직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걸 따라가는 투자? 이런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파동 자체를 주시하라는 얘기는 이런 다양한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장을 너무 따라다니는 투자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관점이고요. 대신에 달러 자산과 같은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로는 이게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돼요. 근데 장기로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축구 선수가 실력도 되게 좋아요. A 선수하고 B 선수가 있는데 둘 다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A 선수는 팀워크도 너무 좋고 네. 겸손하고 또 운동도 항상 열심히 뛰어요. B 선수는 조금 그러진 않는 편이에요. 네. 실력은 좋은데 팀에 잘 못 넣어나요. 그러면 내년에 누가 더 잘할까? 몰라요. 왜냐하면 저기 A 선수가 다리를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선수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후년은 어떨까? 몰라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15년, 20년을 보면 누가 잘 돼 있을까요? 둘 중에. A 선수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겸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건 일종의 통계 아닐까요?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당신들의 경험 속에서 배운 하나의 통계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환율이라는 것도 단기로 보면 엄청난 파동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단기로 보면 이 엄청난 파동이지만 어쩌면은 멀리서 보잖아요. S&P 500도 우리가 100년 차트를 보면은 그냥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난리가 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단기로는 이게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중장기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걸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그거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상반기에 출연해가지고 환율의 대전환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릴 때 네.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옛날처럼 그 낮은 환율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특히 네. 중국 수출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재작년부터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작년도 무역 적자고 올해도 대중 무역 적자예요. 대미 무역 흑자가 큰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 대미 무역 흑자도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장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투자가 3, 4년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는 많아져요. 그럼 아주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조금씩 레벨을 높여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거죠. 언제 올라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로 바라보면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긴 호흡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 자산을 일부 정도 가져간다.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파동의 성격이 뭔지 그 파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단기 예측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로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좀 피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단장님께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격의 축으로 반드시 분산해야 한다 강조를 하셨어요. 정말 고액 자산가 분들의 자산을 보면 그분들은 여러 자산으로 정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고액 자산가 분들이 아니라도 우리 개인들도 예전에 비하면 달러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미국 장기 국채 뭐 단기 국채 이런 거 안 샀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단 말이죠. 또 미국 국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덱스 펀드도 하고 개별 그렇죠. 종목도 하고 심지어 뭐 러셀도 하고 네, 뭐 많죠. 예, 성격이 다른 자산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문입니다만은 금, 달러, 국내 자산 어떤 비율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다
라고 한번 보시나요? 이게 일단 사람마다는 다른 것 같아요. 어, 사람마다 네. 다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2, 3년 전에 이제 제가 통화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통화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외 자산, 달러 자산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자산 많이 안 갖고 있었어요. 네. 서학개미가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해외 주식을 이제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프로씩 갖고 있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6대 4이건 5대 5건 4대 6이건 어느 한쪽이 완전 제로로 간다. 이거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자산은 그런 관점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반론하실 수 있는 게 아니 해외 자산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좋지 않냐. 맞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창용 총재 코멘트가 좀 귀에 와서 꽂힌 게 있었어요. 네.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봤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우리 먹거리를 확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미래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투자를 통해서 벌어놓은 게 우리 미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죠. 그러면 개인의 투자와 국민연금이 우리 투자의 핵심이에요. 근데 잠깐 보시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개인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 전부 해외 투자로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는 거죠.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은요 쏠리는 걸 되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맞는데 쏠리잖아요. 한 번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 자산 전체가 녹아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개인까지 다 해외 투자하면 전부 다 돈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돈을 확보해야 될 때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사러 가죠. 그럼 모두 다 사러 가면은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네. 달러도 세고 그 다음에 주식도 비싸게 사겠죠. 근데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은 우리가 일정 연도 이후부터는 연금을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전부 동시에 팔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고 네. 주식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려갔다가 몰려오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봄직한 이슈인 건 맞다고 봐요. 그 얘기는 미국 주식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그것만 해야지. 이건 역시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미국 주식으로 너무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주식이 70%가 넘게 뛰었잖아요. 네. 그 상승을 향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맞아요.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운 상승인 거죠. 네.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형태의 주가 상승장이 올해는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국내 자산, 해외 자산은 고루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게 좋다. 최근에 해외 자산으로 몰리는 거가 쏠리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하나 좀 어드바이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금은요. 금은 메인 디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에피타이저입니다. 당연히 에피타이저가 감동을 주는 식당도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메인 디쉬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조금 적게 네. 메인 자산보다는 적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할까? 이제는 이 고민 단계로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투자의 초보 투자자들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거죠. 특히나 이제 코인이나 주식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안전 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단장님이 만약에 굉장히 절친한 지인이 있다, 투자 초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채권이 가장 안전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한번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초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를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찰대를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정찰대는 대부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갑자기 주식을 사고 싶어져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왜 사고 싶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뉴스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럼 나만 소외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고 싶어질 때가 생겨요.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가자 하는 순간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찰대를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정찰대만 보내면 많이 오르는 걸 못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초보라는 전제를 깔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초보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몰빵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흔들리면 멘탈이 나가요. 그럼 떨어진 상태에서 던져버리거든요. 이런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찰대를 먼저 보내보자. 네.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이제 그분이 만약 제 절친인데 물어보셨다. 나 이거 투자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뭐 사 이렇게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너가 좋아하는 게 있냐.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 같은 걸 보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냐. 그게 안 돼 있으면 일단 투자 공부를 먼저 하게 하고 그래서 유력한 후보 상품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야 이거 살까? 조금씩 나눠 사봐야 돼요. 정찰 때부터 보내야 되죠. 그래야 책으로 볼 때하고 내 돈이 태워졌을 때 달라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관심이 확 들어가고요. 네. 이 관련돼 있는 뉴스가 진짜 쏙쏙 들어와요. 막 재미없는 채널에서 얘기해도요. 이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정찰대를 보내서 그 정찰대의 희생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터디를 한층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얘네가 실제 시장에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마치 축구 국가대표면 상비군을 뽑아놓고 실제 우리 평가전을 돌려보는 거죠. 연습 경기할 때하고 평가전 할 때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 A팀, B팀끼리 우리 선수들끼리 연습 경기하는 거하고 평가전은 또 전혀 달라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월드컵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평가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전을 해보면 이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만 잘하는 건지 실전에서도 괜찮은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펀드, 좋을 것 같은 ETF, 이 ETF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거든요. 좋은 ETF인데 빠질 때 정말 시원하게 빠져요. 근데 막 예를 들어 하루에 막 7, 8%씩 빠지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큰 금액이 들어갔으면 멘탈이 제대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수업료입니다. 나는 이 ETF는 나하고 안 맞네. 네. 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발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 몇 프로 사냐 이거보다는 일단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모의고사 여러 번 보고 수능 봐야죠.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정찰대라는 것도 각자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정찰대의 규모 자체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뭐 예. 학생인 경우에는 정말 네. 뭐 10만 원, 20만 원 갖다가 그렇죠. 소수점 매매를 할 수도 있을 네네. 거고, 아니면 뭐 직장인 초년생이냐 아니면은 그 이상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요 정도면 만약에 이게 갑자기 네. 녹아도 정말 정찰대 내가 수업료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수준으로. 학원비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산 ETF가 0이 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으로 10개를 나눠 샀어요. 그럼 이제 100만 원으로 10개 나눠서면 개당 10만 원이죠. 네. 근데 내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가면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예. 근데 이 100만 원이 0이 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뭐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50만 원 날아간 거거든요. 50만 원이면 리저너블 하죠. 제가 아직까지 들은 것 중에 단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최고의 이 조언인 것 같은 게요. 저 예전에 미국 주식 초기 투자하기 시작할 때 지금에 비하면 들어가 있는 게 공이 몇 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소액이었거든요. 예. 근데 공부는 그때 제일 많이 했어요. 거시경제를 막 공부하고 막 그게 사실은 테이퍼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전공자들 중에서도 알기가 어려운 개념인데. 거시경제는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불화살을 쏘고 싶어요. 불어라 동남풍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풍이 안 부는데 어떻게 불화살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거시경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동남풍이 불면 이깁니까? 몰라요. 근데 동남풍이 불면 유리합니까? 맞죠. 맞죠. 유불리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거시경제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책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져요 하는 동남풍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겨야 져요. 동남풍 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당시 무슨 이게 도움이 돼? 근데 도움이 되죠. 예,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환율이나 금리 이런 것들 관심 가지면서 보시는 거 보면서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뎁스 있게 공부하세요.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7시간 동영상 인강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잖아요. 네. 공부하려고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거든요. 스터디 카페 가서 앉아있으면 앞에 고등학생, 중학생들 앉아서 공부하거든요. 그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렸을 땐 저 20분도 못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른이니까 이제 앉아서 계속 보잖아요. 네. 학생인데 2시간 반 동안 일어나질 않아요. 야. 동영상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마음속으로 되게 유치한 거지만 이 경쟁이 살짝 되잖아요. 네가 일어나나 내가 일어나나.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인강 세대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7시간짜리 환율 대특집 동영상 관심 있는 분들이 7시간 앉아서 공부한다니까요.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외국에서 7시간 앉아서 환율 대특집 보면서 아.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또 DNA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해외 투자에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조금 해보게 돼요. 매크로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예. 선생님 그 강달러 그리고 이제 약달러 이제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동에 따라서 정말 2026년에도 강달러
약달러 요동을 칠 수 있을 텐데 강달러 시나리오, 약달러 시나리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도 환율이 되게 요동을 많이 칠 텐데요. 일반적으로 강달러잖아요. 강달러의 원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강달러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래서 강달러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강달러일 때는요, 미국 주식이 힘을 발합니다. 미국 주가도 오를 뿐 아니라 달러도 세니까 얼마나 수익이 좋겠어요. 주식에서 먹고 환율에서 먹는데. 근데 약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다른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한테 기회가 생겨요.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은요, 달러 부채가 꽤 많습니다.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쓰거든요. 달러 빚이 많아요. 달러 빚이 많을 때 달러가 세잖아요. 강달러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빚이 늘어나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달러가 됐잖아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쳐다도 안 보던 신흥국에서 기회 요인이 생깁니다. 그럼 신흥국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도 좋지만 미국 주식이 달러가 약해지면서 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의 매력이 확 올라오면 이런 데서 기회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달러일 때는 미국을 많이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보시더라도 선진국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약달러일 때는 사실은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또 기회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있냐면 네. 강달러입니까 약달러입니까가 아니라 강약달러가 계속해서 교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교차돼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오케이 강달러니까 뭐 사고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다가 빈집털이를 안 당하게 놔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들보다도 미국 이외에 있는 자산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강달러 약달러의 이 현란한 교차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갖다가 오롯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빈집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올해 국내 주식 70% 오를 때 빈집털이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조언해드립니다. 네. 아 그런 분들이 국장에서 수년간을 하다 네네. 되어가지고 서학개미로 넘어갔더니 그렇죠. 빈집털이 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뛰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네.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봐오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어떤 게 가장 이게 좀 크게 보이셨고 반대로 이것만 딱 본인이 중심을 잡고 지키면 절대 투자해서 안 망한다라는 그런 핵심 투자 원칙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저는 그냥 아마 그 보시는 분들이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맨날 공자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 드리는 말씀은 쏠리지 말자, 분산 투자하자. 이건 항상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이 세 가지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모두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올라가면은요, 안 오르는 걸 빨리 던지고 올라가는 걸로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순간 쏠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변동성이 되게 높은 이런 시기에는요, 확실히 이렇게 펼치면서 다가가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초심자이면 초심자일수록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렇게 펼치면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좀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해야지. 파이어족이 돼야지. 이 생각으로 1년에 100%씩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몰빵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세배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네.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돌면 되게 힘들어지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건 목표 수익률이 나 10배 먹을래. 이게 아니라 예금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로 먹고 싶어.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이 분산 투자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조금씩 더 수익을 내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야 특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멘탈을 잡을 수 있어요. 딱 스마트폰 열었는데 내가 보유한 게 전부 다 파란색이고 전부 많이 흘러내리고 있으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근데 떨어지는데 한 7개는 떨어지는데 3마리가 열심히 올라줘요. 그러면 아 그래 너네 새 뽑고 산다. 이게 돼요.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게 자신과의 싸움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견뎌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인고의 과정이니까 그 인고를 견뎌냈을 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 분산 투자하자, 쏠리지 말자. 요 3가지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초보자 질문, 우문을 계속 이렇게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현답으로 이렇게 항상 클리어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오늘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내가 거시경제 공부를 좀 환율이 됐든 금이 됐든 뭐 미국 주식이 됐든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금리가 됐든 뭐 이렇게 좀